뉴욕 한인의 눈으로 바라본 미국 사회. 팟캐스트 뉴욕의 소리. 뉴욕의 소리 제9회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생활하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미국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런 장면 많이 나오는데요. 경찰이 와서 수갑을 채우면서 당신은 묵비권이 있고 당신의 증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러면서 막 멋있게 체포해 가는데, 이제 바로 경찰에 체포됐을 때의 행동 요령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최용수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또 제네시스 보험의 종합보험의 송정훈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황길재 PD입니다. 네. 그 변호사님, 한국인들은 경찰에 대한 공포심이 좀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또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을 거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찰이라는 공권력에 대한 그런 공포심이 좀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더군다나 한인들은 여기 미국 와서 말도 잘 안 통하기 때문에 경찰에 체포되면은 상당히 당황하기 십상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사법체계, 특히 이제 경찰력에 관해서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 때 순사 그러면은 우는 아이도 무릎을 꺾치고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거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 어떤 이런 이제 현행범이라든지 아니면 용의자라든지 이런 체포 과정에서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게 이제 또 워낙 이게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와 있고, 그 다음에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좀 느슨하다 이러면은 사실 이 멜팅팟인 미국에서 그러한 질서를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든 거로 그렇게 판단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요 수사력이라든지 경찰력이 한국보다 훨씬 강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도 한국에서 경찰을 대하는 태도하고 미국 사람이 미국 경찰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틀린 거로 그렇게 보입니다. 특히 한국 분들은 이제 또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평소에도 이렇게 잘 하시다가도 조금 저촉되는 일이 있으면 상당히 체포 당함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공포심을 많이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인 분들이 많이 이제 체포되는 그런 종류의 범죄들을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음주운전이라든지, 그다음에 폭행, 그다음에 사기죄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절도죄, 매춘, 이 정도가 가장 많이 이제 저촉이 되는 그런 범죄들인데,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이제 한잔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잔 먹어도 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또 봐주기도 하고 또 그럴 것 같은데, 미국은 참 그게 힘들거든요.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나스 카운티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zero policy, tolerance policy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음주를 했다 그러면 0.08 또는 그 미만이도 굉장히 큰 이런 혼쭐을 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자체도 미국에서 경찰력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크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집행을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도 이제 저희들이 아이들도 키우고 부부 생활을 하면서 가끔 이렇게 이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한국에서야 이렇게 집안일이기 때문에 혹시 다른 데서 신고한다든지 아니면 경찰서를 가더라도 집안일이다 이렇게 하면 대충 봐주고 훈방하고 또 어떻게 알아서 하겠다 그러면은 잘 넘어가는 수가 많은데, 그렇죠. 이 미국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 이런 얘기만 들으면 검찰청에서 전담 부서가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폭력과 달리 이제 집안에서 일어나는 거라든지 아니면 동거인이라든지 그런 가정폭력에 관한 거는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가끔 이렇게 전화를 받아보면 자녀가 한 18살 됐는데, 미국에서 18살이면 거의 성인 아닙니까? 몸집도 이제 부모님보다 크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아보면 부모님이 걱정돼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다툼 쭉 하다가 사실은 아이가 부모를 좀 이렇게 폭력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밀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 뭡니까 그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체포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한인사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아이를 이제 놔두고 교회를 간다든지 아니면 뭐 시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주위에 이렇게 잠깐 다녀오는 경우에 이웃집에서 보고서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해서 뭐 체포가 된다든지 그런 게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에서 경찰을 보는 어떤 그런 시각하고 질서를 유지함에 있어서 미국에서 이제 경찰을 보는 그런 게 많이 틀리고 실제 그 구체적으로도 그 사법 집행 과정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서 계속 사시다가 미국에 오셨는데 또 이런 얘기를 또 듣고 있는 그런 분들에 따지면 사실 경찰 잡으러 온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아주 그냥 평생 겪지 못하는 어떤 공포심이 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경찰에 체포된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미국 경찰은 뭐 시민을 도와주는 존재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뭐 술 먹은 손님을 태우고 갔을 때 택시 요금을 못 받았는데 경찰서 데려갔더니만 경찰이 이렇게 그 사람 수갑 채워갖고 들어가면서 나중에 요금도 체크로 받아서 이렇게 수표로 왔어요. 그래서 경찰은 미국 경찰은 시민을 도와주는구나 이런 인식이 저한테는 좀 있는데 또 뭐 실제 체포 당하신 분들은 또 느낌이 좀 그런 다르겠죠. 면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뭐 좀 글쎄요 뭐 경찰이 좀 더 이런 국민한테 친숙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최근에 뭐 이 흑인들 그 진압 과정에서 이유 없이 말이지 뭐 여러 명의 그 경찰들이 이제 흑인들 구타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불필요한 그런 무기 사용 그래서 뭐 사실 괜찮은데도 이렇게 쏘아가지고 흑인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뭐 사실 데모도 하고 그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도 뭐 변호사로 있겠습니다만은 저도 운전하고 가다가 경찰이 뒤에서 있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얘들이 또 나한테 와서 또 해코지를 할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반 뭐 이런 사람들이야 그게 뭐 말할 거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런 체포하는 누가 경찰이 집에 체포를 해러 왔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겪어보는 우리 의뢰인들을 보면 그냥 다 풀어버립니다. 물론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폭행을 했는데 그 맞은 사람이 해가지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달 후에 집으로 찾아오는 경우 이렇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임의 동행을 좀 하자 경찰서로 뭐 그런 경우도 있고 현행범으로 잡혔을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제 나중에 이렇게 전화가 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형사가 와가지고 집에 없을 경우에 명함을 놔두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경찰이 찾아왔다 그러면은 이런 조사보다는 거의 체포를 위해서 오신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가끔 이제 경찰이나 형사가 와가지고 뭐 집에 없을 경우에 명함을 주고 보통 갑니다. 그리고 또 연락이 없으면 다시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보통 생각하는 게 뭐 가서 그냥 대충 말을 하면 뭐 이렇게 뭐 훈방 되겠다 이렇게 하지만은 절대 미국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신고가 들어가면 이제 배당을 받고요. 형사가 보통 나와서 이제 체포하러 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경찰이 집으로 찾아왔다 이렇게 되면 체포하러 왔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 경찰서에 이렇게 불 가가지고 지문 찍고 이제 좀 기다리면서 이제 취조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 보통 보면 웃으면서 그냥 조그만 얘기를 뭐 해주고 그냥 해주면 집에 보내겠다 보통 이렇게 해요. 그래서 경찰의 그 업무라는 것은 혐의 있는 사람을 잡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금방 우리 PD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찰이 이렇게 우리의 친구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은 굉장히 이게 사법 집행을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억울하게 이렇게 체포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같이 이렇게 좀 유두리 있게 예를 들면 훈방을 한다든지 또는 뭐 가족 일이라고 그러면 뭐 큰 게 아니면 이렇게 또 훈방을 하고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경찰한테 체포가 되면 검찰로 송치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아무런 뭐 얘기를 해봤자 사실 통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경찰이나 형사가 집으로 찾아왔다 그러면 이걸 체포하러 오는 것이고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봐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네. 그래서 일단은 붙들려 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명함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오라고 그래서 경찰서에 갔을 경우에 한국 분들이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솔직하신 분이 많은데 민사소송할 때 우리 정의신문할 때 마찬가지예요. 하나는 물어보면 10가지를 대답하시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분명히 정의신문 들어갈 때 물어보는 것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절대 딴소리 하지 마라 그래도 물어보면은 자기를 변명을 해야 되는지 어떤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를 물어보면 안 물어보면 10마디까지 하거든요. 그럼 항상 이제 변호사들이 중간에 끊고 다시 불러내가지고 물어보는 것만 단답식으로 대답하고 절대 자발적으로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이렇게 충고를 많이 줍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근데 이제 보통 보면 경찰서에 불때를 간다든지 아니면 할 때 물론 이제 자기가 잘못했으면은 뭐 우리 도덕적으로 그냥 잘못했으니까 술술 풀어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은 미국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묵비권 행사를 고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진술했던 그게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를 분명히 얘기를 해주게 돼 있죠. 왜냐하면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미란다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그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진술을 안 받았다고 그랬을 때 자기가 자백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나중에 소위 말하면 그 법원의 재판 중에 그걸 해가지고 이길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헌법상의 권리를 사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근데 녹음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어떻게 증명합니까? 경찰이 난 얘기했다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국 분들이 대부분은 가시면은 다 얘기를 해버리세요. 그래서 변호사들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가 폭행을 했는데 뭐 5명이 누구를 폭행한 걸로 해가지고 그중에 한 명이 잡힌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한 명 이상이니까 특수 폭행이 되니까 이게 펠러리가 된다고 중범죄.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나이도 어리고 이런 걸 처음 당해 보니까 경찰서 가면은 일단 지문 찍고 이제 그 철창이 좀 있죠. 이렇게 간이 철창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갑을 모두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신원조회 이렇게 하면서 이름하고 주소 말할 때 보통 묵비권 행사를 하는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다 얘기를 해버린다고요. 그러면은 경찰이 거기에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음주 같으면은 뭐 운전하기 2시간 전에 뭐 맥주를 3병 먹었다. 요걸 진술을 한 거를 그대로 해가지고 검찰로 보내면 검찰이 그 소장에다 그 진술 그대로 넣습니다. 그걸 소위 자백이라고 그러는데 아니면 폭행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얘를 심각하게 때린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뭐 한 방 쳤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술을 다 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경찰서에 갔을 경우에 묵비권 행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보통 사람들이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법원에 이제 증거를 제출해가지고 판사 앞에서 또는 이제 배심원 앞에서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51%만 증거력이 더 많으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법 같은 경우는 51% 그렇게 안 그래요. 국가에서 형벌권을 검사를 통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그 민사소송 그러니까는 일반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어떤 돈 문제라든지 어떤 다른 문제에 대해서 싸워서 이기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죠. 왜냐면은 형사법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형벌권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체포를 하고 인신을 구속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유를 빼앗아 가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스테이 프리즌에 뭐 10년형으로 받고 이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력이라는 게 99%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검찰에서 배심원이 볼 때 조금이라도 아닌 것 같으면은 이걸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99%의 증거력을 해가지고 배심원이 이렇게 충분히 그 의심을 갖지 않도록 하는 그 정도의 높은 형태의 입증 책임을 검사가 지는 겁니다. 근데 보통 한인분들은 그냥 가시면은 이게 교육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그냥 경찰서 갔을 때 대충 그냥 얘기를 하고 그냥 하면 잘 얘기를 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훈방이 된다든지 아니면 훈방이 안 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정상을 참작한다든지 이런 거를 많이 어렸을 때부터 체득을 했었는지. 그렇죠. 뭐 자백을 하면 좀 봐주는. 예. 근데 미국은 절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그냥 검찰이라든지 경찰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입증 책임을 굉장히 줄여주는 역할밖에 하지 않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자기가 물론 뭐 정말 안 했을 경우에는 뭐 자기를 항변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경찰서에서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혐의가 있기 때문에 체포가 되고 신고가 돼서 이제 경찰서에 붙들려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물론 죄가 없는데도 뭐 길을 가고 있는데 전철역 옆에서 경찰한테 붙들린 경우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보면 이제 혐의가 있기 때문에 붙들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에서 이제 그
붙들려 갔을 경우에 가장 첫 번째 명심해야 될 게 절대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보통 이제 이름하고 주소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하고 주소 정도, 나이, 뭐 직장 정도까지는 그냥 얘기를 해줄 수 해도 괜찮은데 그 사람들은 절대 얘기를 할 의무가 없어요. 예, 그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자기를 법정이라든지 그런 경우에서 자기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요. 그리고 그 검찰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찰도 강제적으로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부르면 집에 간다든지 아니면은 일단은 우리도 경찰이기 때문에 일단은 구속을 시키지만은 이렇게 불게 되면은 예를 들면 검찰 쪽에서 정상 참작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룰은 일단은 묵비권입니다. 예, 자기가 조금이라도 오해를 주는 그런 행동을 했을 경우에도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찰서 가가지고 진술한 건 자백이 되기 때문에 그게 보통은 일반적으로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에 다 포함이 돼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형사가 물어볼 때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 그냥 나 말 안 하겠다 얘기를 해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백구경찰서에 가면 잘 안 물어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영어를 잘하고 그런 분들이 또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좀 이렇게 제도에 대해서도 조금 박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영어도 안 되고 그러신 분이 좀 잘 모르고 이렇게 잡힌 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통역이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경찰 중에서 이제 한국말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일부러 올라와가지고 통역하고 그런 일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잘 안 물어봐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내가 술을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운전하기 전에 2잔밖에 안 먹었는데 이런 식으로 안 물어보는 것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요. 권리라는 것은 자기가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리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겁이죠. 그래서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요. 변호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이름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직업 정도까지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그에 대해서 더 물어볼 경우에는 나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안 그러면 변호사를 부르고 싶다. 그렇게만 하시면 끝나요. 그러면 더 이상 경찰서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지문을 찍으시고요. 그래서 백구경찰서, 그러니까 플러싱 관할 경찰서가 백구경찰서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지문을 찍으시고 보통 서너 시간 정도 되면 FBI 기록이 넘어옵니다. 그럼 그걸 하기 전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범죄 A, 제가 미국 형사 체계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범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경범죄, 그 다음에 이제 범죄가 아닌 violation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체포가 되시면은 그 위에 단계를 쭉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체포가 됐는데 일단은 체포가 되면은 경찰서에서 일단은 검찰로 송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검사가 이제 공소장을 만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체포가 되고 24시간 안에 반드시 판사 앞에서 이 사람을 구속 수사를 할 건지 아니면 불구속을 할 건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체포가 되면은 중범죄는 당연히 만약에 중범죄라는 게 이제 좀 아무래도 좀 큰 죄니까 그거는 경찰서 자체에서 이렇게 소위 말하면 티켓을 받고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A misdemeanor, 그러니까 경범죄 중에서도 제일 높은 게 A인데, 이게 A 경범죄 A부터 중범죄까지는 그 위쪽으로는 일반적으로는 경찰서에서 훈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스크 어피런스 티켓이라는 DAT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티켓 받아 나온다고 그래요. 일단 체포가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한 달 후에 어느 법원으로 와라는 그 DAT 티켓을 받아 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지문 조회를 한 다음에 퀸즈 같은 경우 퀸즈 카운티 크리미널 코트에 센트럴 부킹이라는 판사를 만나기 전에 대기하는 작은 감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보내집니다. 그 센트럴 부킹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인터뷰도 하고 그 다음에 24시간 되기 전에 판사 앞에서 재경중이라든지 이 사람이 다음 코트 법정 출두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걸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인지를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재판부에서 아니면 검찰에서 볼 때 이 사람이 다음 출두할 때 굉장히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튈 것 같다. 튈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을 내보냈을 경우에 굉장히 사회의 위험이 요소가 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갱단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죠. 아니면 뭐 일단은 혐의가 있는 그 범죄가 굉장히 그 사회의 위험 요소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보석금을 책정하게 되는 뭐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체포가 되시면은 그 센트럴 부킹이라는 통제소를 가는데 보통 이제 그 경범죄 중에 B 밑으로는 보통은 이제 일반 티켓 줍니다. 그래서 펠론이라는 거, 중범죄라는 거 이제 그 정의상 최종 가능 형량이 1년 또는 그 이상을 얘기합니다. 어느 범죄를 예, 저촉이 되면은 우리 법에 이제 죄형 법정 중이니까 그 범죄에 대해서는 최소 몇 년으로 한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1년 이상이 되면 그게 중범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중범죄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게 A 펠러니가 됩니다. A부터 E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경범죄는 16일부터 1년까지 최대 가능 형량이 1년이라고 보시는 게 경범죄입니다. 경범죄도 A부터 E까지 있고요. 그래서 A가 제일 높고 E가 제일 낮은 겁니다. 그 다음에 경범죄 밑에 있는 게 소위 규칙 위반 해가지고 바이올레이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우리가 뭐 티켓을 끊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노상 방뇨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기 뉴욕시리 행정법 위반했을 경우에 뭐 크게 다루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이 보통 이제 법원은 형사법원을 가지만은 범죄가 되지 않는 걸로 해서 기소가 되는 경우에 우리가 바이올레이션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로 바이올레이션 밑에가 ACD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조건부 기각 판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법을 넘어가는 경우에 검찰이 보기에는 뭐 죄는 구성하긴 하지만은 이 사람이 그 죄 제목이 좀 경미하고요. 그다음에 초범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바이올레이션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봉사를 하는 조건으로 ACD라는 조건부 무혐의 처리 처분에 관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또 이제 기소가 돼가지고 법원을 갔는데 법원에서 그냥 디스미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미스라는 거는 소위 검사 쪽에서 무혐의 처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범죄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면 경범죄로 기소가 됐는데 뭐 범죄 사실도 없고 과거에 그 다음에 또 가족들이 뭐 이 사람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고소를 했습니다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뭐 그런 처벌을 원치 않는다든지 그럴 경우에 이제 완전히 무혐의 처벌하는 경우 디스미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체포가 되면은 소위 말하면 무혐의 처분되는 디스미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ACD 이제 조건부 이제 무혐의 처리, 그다음 violation, misdemeanor, felony 이렇게 이제 미국 그 일반적인 형법 체계입니다. 그 만약에 무혐의 처리되더라도 그 기록에는 남나요? 어떻게? 예, 그게 이제 사실 문제인데 무혐의 처리가 되면은 소위 말하는 디스미스 됐다든지 아니면 ACD라는 조건부 이제 무혐의 처리를 받는 것인데요. 보통 조건부 무혐의 처리는 6개월이 지나면은 그 기록이 없어지고 실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제 볼 수 없죠. 뭐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대신에 검찰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체포됐을 경우에 그런 기록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디스미스가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실이 되기 때문에 뭐든 뭐 범죄 뭐 취직을 한다든지 학교에서 이런 게 뭐 제출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민법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되죠. 일단 체포가 되면은 이민법적으로는 디스미스가 됐더라도 그 디스미스된 그 증거를 이민관한테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바이올레이션이라든지 이제 미스디미너라든지 펠링을 했을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기록을 없애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익스펀지먼트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뉴욕 스테이트는 굉장히 좀 그 특별한 경우에만 해주기 때문에 일단은 바이올레이션이라든지 그 이상으로 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라든지 자기가 이제 유죄로 이렇게 그 검사하고 합의한 경우에는 거의 기록을 없애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민법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각이 무혐의치가 된다 할지라도 그거를 이민관한테 전달을 해서 실제 무혐의 처리가 됐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될 의무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보면은 이제 보석금 책정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에 좀 이렇게 미국
한국하고 많이 제일 달랐던 게 이제 보석금 책정하는 건데, 저 정도면 상당히 중죄인데, 네. 저 사람을 그렇죠. 왜 보석금을 아무리 많이 책정했더라도 저걸 받고 왜 풀어주지? 티는 예. 어떡하나? 뭐 그게 이런 이제 생각도 들고. 카운티마다 조금씩 이제 틀린데요. 뉴욕시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생각해도 너무 많이 체포가 되죠. 물론 뭐 이 도시가 크다 보니까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한국 분들이 많이 저촉이 되는 폭행이라든지 음주운전, 그 다음에 뭐 매춘, 절도, 뭐 사기, 이런 경우는 처음 같은 경우는 보통 보석금 책정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비felon이라든지 큰 죄가 있어,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석금이 책정이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 Dfelon이나 Efelon 같은 경우도 초범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책정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 특히 뭐 기획 사건이라든지 뭐 FBI하고 NIPD가 뭐 이렇게 기획을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뭐 여러 사람을 체포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도주의 위험이 있다 해가지고 검찰에서 뭐 예를 들면 뭐 10만 불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재판부에서는 뭐 그럼 한 뭐 5만 불 이런 식으로 내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보석금은 책정이 안 되죠. 대신에 뭐 루범, 그러니까 뭐 같은 죄를 여러 번 졌다든지 아니면 과거 기록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보통 보석금 책정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도주의 위험이 있으면은 보석금도 받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니, 보석금이라는 건 이제 차후, 그러니까 다음 기일에 이분이 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하면 보석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데 체포가 되면 24시간 안에 판사 앞에서 이제 구속 또는 불구속으로 이제 수사를 받을 것인가, 재판 과정을 진행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24시간 안에 하는 그게 유일한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보석금을 책정을 할 정도의 사람이냐. 그래서 그걸 판단하는 게 과거에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기록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뭐 몇 번씩 전과 몇 번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보석금 책정이 높고요. 그 다음에 나갔을 경우에 그 사회에 대해서 우회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자기가 3번 잡혔는데 4번째는 이제 큰 벌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도망갈 위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주 이렇게 전과 기록이 많은 사람들은 보통 보석금 책정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좀 소위 말하면 젊은 애들, 뭐 예를 들면 19살인데 미성년으로 취급은 안 되고 막 성인 되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애들도 가끔 이제 부모가 안 올 경우라든지 변호사가 없을 경우에는 보석이 책정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초범이고 아까 말씀드린 한국 사람들이 많이 짓는 범죄는 거의 100% 특별한 경우 아니면 보석금 책정 안 됩니다. 대신에 예전 다른 사건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법원에 가야 되는데 안 갔는데 뭐 안 가게 되면 이제 판사가 이제 발급하는 벤치 워런이라는 그 소위 말 체포 영장이 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른 범죄로 잡혔을 경우에는 예전에 그 법원에 안 온 것까지 고리가 되니까 그런 경우에도 이제 보석금 책정되는 경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 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이게 영어가 아예 안 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보통 이제 경찰서에서 지문을 찍고 이제 경범죄 A라든지 펠로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운티 센트럴 부킹에 가가지고 하루 자고 24시간 안에 판사를 만난다는 그 절차, 레이먼트라고 그러죠. 그 구속 적부심을 하는데, 이 한국분 같은 경우에 영어를 아예 못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신분이 없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경우 많습니다. 그 센트럴 부킹에 가면은 뭘 하냐면은 법원에 따라서 이렇게 상담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모든 소위 말하는 체포된 사람한테 그 어떤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직장이 어딘지, 주소가 어딘지, 그 다음에 뭐 지금 컨택할 사람이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석금 없이 내보낼 수 있는 것인가를 추천을 해요. 그래서 그 페이퍼가 검찰한테로도 갑니다. 그래서 검찰이 그걸 보고서 만약에 이제 그 위원회에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점수가 좋아요. 뭐 이런 직장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퀸즈 카운티에서도 10년 살았고, 그 다음에 뭐 부모님한테 연락할 때도 있고, 이렇게 다 있을 경우에 또 배우자도 있고, 그러면 이제 ROR이라는 이제 이분을 그냥 그 보석금 없이 내보내 좋다는 그 추천서를 갑니다. 그럼 저기 특별한 경우 아니면 보통 그 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로 검사가 하는데,
이제 영어가 안 되니까는 통역관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24시간 안에 반드시 이제 판사 앞에서 그 레이먼트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은 통역관이 없으니까 영어가 안 통하니까 그거에 대해 그 리포트 아까 말씀드린 그 레코멘데이션 하는 게 언어 장벽 때문에 추천이 안 됨 이렇게 해서 추천을 검찰서에 보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은데요. 변호사 선임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변호사를 언제쯤 선임하는 게 제일 좋냐 하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경찰서에 잡혀가기 전에 변호사가 같이 대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은 뭐 경찰이 또는 형사가 집으로 와가지고 명함을 주면서 언제까지 뭐 전화를 해라든지 경찰서 와라 그럴 경우에 그러면 이제 그 혐의가 있는 분들은 혼자 가도 되지만은 이제 자기가 혼자 가기가 힘들면 그때부터 변호사를 대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혼자 가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달라질 건 없지만은 본인이 생각할 때도 자기는 아무것도 잘못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동해가지고 경찰서 가가지고 소위 말하는 체포가 되기 전에 오해를 풀고서 그냥 훈방돼서 나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름 뭐 폭행을 했다든지 뭐 절도를 했다든지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만은 그런 게 아니고 완전히 자기가 가서 충분히 해명하면은 경찰서에서 그냥 그거를 그냥 무마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된다고 그러면 본인이 가는 것보다는 변호사하고 같이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기 아까 말씀드렸는데 A 미스디미너라든지 그 이상 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가도 소위 그 DAT라는 그 티켓을 주지 않습니다. 예,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펠로니로 기소됐다 그러면은 변호사를 같이 가도 바로 티켓을 받고 오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변호사가 갔을 경우에 법으로 안 가고 그냥 나오고 싶으면은 변호사를 데리고 가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A 미스디미라든지 펠로니 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가도 그게 나오지 못해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변호사가 가면 그냥 티켓 받고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은 그 A 미스디미너나 그 펠로니 같은 경우는 그런 제도가 없죠. 예, 그래서 그걸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완전히 자기가 혐의가 없는 경우에 이해를 구할 경우에는 변호사를 데리고 가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연락이 오는 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체포되고 24시간 안 판사 앞에서는 어레인먼트 할 때 그때 이제 보통 변호사 갑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기 체류신분이 없다든지 아니면 영어가 안 될 경우에는 가능하면은 변호사를 어레인먼트 할 때 내보내는 게 좋죠. 왜냐하면 영어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일반 뭐 시민권자고 영어도 잘하고 그러면은 뭐 자기가 하루 자고 뭐 판사를 만날 경우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요. 이게 이제 신분 없으시고 영어도 못하시고 이러면 굉장히 불안해한다고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어레인먼트 할 때 변호사를 국선을 쓰지 않고 일반 변호사를 보내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변호사비가 좀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뉴욕 스테이트나 아니면 다른 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첫 번째 체포됐을 경우에 어레인먼트 할 때는 스테이트에서 변호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대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어레인먼트 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퍼블릭 디펜더라든지 리걸 에이드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변호사가 있든지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냥 혼자 쓰진 않아요. 근데 이제 영어가 안 되고 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보석금 없이 나와서 그런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영어가 안 된다든지 신분이 없는 분들은 어레인먼트 할 때 국선 변호사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사설 변호사를 해가지고 충분히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좋죠. 그렇게 이제 변호사분을 그렇게 이렇게 법정까지 뭐 대동하고 그럴 때 이제 비용 같은 건 얼마 정도가 보통? 글쎄요, 뭐 이게 이제 평일하고 그 아시다시피 어레인먼트 같은 경우는 퀸즈 카운티 같은 경우는 뭐 새벽까지 합니다. 그래서 뭐 1시에 나오는 적도 제가 있어봤고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밤에 나오는 경우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레인먼트를 뭐 3시라든지 아니면 10시쯤 한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뭐 좀 저렴한데 이제 퇴근을 한 이후에
다시 옷을 입고 법원을 간다든지 주말이나 아니면 심야에 예, 그게 좀 틀려요. 그래서 제가 뭐 얼마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뭐 개인적으로 제 같은 경우는 어레이먼트라는 것은 저희들이 보통 이제 무턱대고 가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 저희가 어레이먼트 파트가 있습니다. 크리미널 코트에 어레이먼트를 하는 그 코트로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이 대충 언제쯤 이게 이제 판사 앞에 서는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보통 이제 그걸 모르고 체포됐다 그러면은 이제 백군기찰서에서 가보니까 아, 법으로 넘겨졌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냥 아침부터 가 있는단 말이에요. 그럼 아침 9시 반에 문을 열면 같은 날 뭐 저녁 9시가 돼도 얼굴도 못 보는 경우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또 뭐 이렇게 이제 검찰에서 이제 센츄럴 부킹 가면은 이제 소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이제 다킷화 해가지고 이제 그 인터뷰가 끝났을 경우에 그 판사 앞에서는 그런 절차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를 못하신 분 같은 경우는 통역관이 늦게 올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아침에 가서도 밤에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레이먼트에 전화를 해가지고 실제 언제쯤 다켓이 올라가는지를 확인하고 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많이 있으면 한 3시간 정도 합니다. 물론 이제 어레이먼트 할 때 판사 앞에 서는 거는 뭐 5분 안 돼요, 사실은. 예, 그리고 시간 잘 맞추면 한 시간 정도만 해도 끝나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시간으로 이제 돈을 받으신 분들은 뭐 시간당 뭐 300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받으신 분도 있고요. 또 비싼 분들은 400불도 받고 이렇게 하고요. 아니면 그냥 그 시간당 받지 않고 그냥 가서 그냥 같이 나오는데 뭐 평일은 뭐 한 500불, 뭐 주말은 1000불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거는 이제 어차피 뭐 변호사 선임하는 것도 계약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이렇게 출하는 데도 다 주시면 안 되고요. 좀 이렇게 좀 내고 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비는 변호사마다 틀리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묵비권 행사한다고 네. 하셨는데 보통 묵비권을 어디까지 행사해야 우리가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 네. 유리한 건지 뭐 붙었다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묵비권으로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름, 주소 이 정도는 그냥 묵비권을 행사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뭐 찍으면 다 나옵니다. 지문 찍으면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까지 행사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뭐 판사 앞에 갔다든지 뭐 이랬을 때 어디까지 예. 내가 말해야 되는 범위가 그래서 있어요. 이제 절차적으로 경찰서에서는 무조건 묵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레인먼트 할 때도 사실은 뭐 거의 용의자, 그러니까 체포된 사람이 말하는 경우 없습니다. 다 그냥 변호사나 아니면 국선 변호사가 이 사람이 다음에 특별한 문제 없이 기일에 올 수 있다는 걸 그냥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체포된 사람이 내가 뭐 이렇게 하니까 뭐 보석금 하지 마라 이런 그런 거 안 합니다. 이거는 변호사 그러니까 첫 번 체포됐을 때 하고 레이먼트 때는 뭐 묵비권 행사를 그냥 자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이 들어갔을 경우에 이제 본인이 이제 그 witness stand 그러니까는 정인석에 서가지고 실제 진술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거는 이제 전략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내가 진술을 하게 되면은 검찰이 반대 신문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것도 이제 전략적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누구도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한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진술을 안 할 수도 돼요. 왜냐하면은 모든 것은 검찰에서 이 사람이 했다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 범죄를 지어서 했다는 걸 증거로 해가지고 배심원이 이 정도 증거면은 더 이상 이런 내 머릿속에 이 사람이 안 했다고 보기가 정말 힘들다. 99%. 이제 그 정도의 증거력으로 검찰이 증명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리한 거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또 이제 그 진술 과정에서 뭐 거짓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위증죄의 그 어떤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이제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묵비권은 자기가 말하고 싶지 않으면은 그냥 말하지 않으면 됩니다.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네. 나서 카운티 대배심에 네. 가서 서브를 한 적이 네네네. 있는데 그때 보는 그 증거들이나 네. 그 검찰에서 그 수집하는 증거, 증인, 뭐 수사관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네.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냥 적당히 하는 건 없더라고요. 아, 그렇죠. 완벽하게 네. 그 증거를 수집해오고 네. 그걸 갖다가 대배심한테 보여주고 네. 그걸 갖다 기소시킬 건가 말 건가 갖다 결정하는데 결국은 뭐 우리가 말씀 했던 케이스들은 뭐 네. 전부 다 아비어스 한 거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아비어스 하더라도 얘기 안 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모든 증거를 해서 배심원에 볼 때 이 사람은 확실하다. 그 정도의 어떤 입증 책임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제 신준 같은 경우는 자기 부인을 살해했다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지만은 그게 무죄 판결이 났잖아요. 그 verdict이 무죄라고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그 피해자 가족들이 민사소송을 해가지고 패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트로피까지 다 팔아야 되는 어떤 그런, 그래서 이제 입증 책임이 많이 틀리죠. 그래서 민사소송은 51%만 원고가 이기면 되는데, 이제 그 형사소송 같은 경우는 검찰이 99%의 증거력을 줘야지만 된다. 네, 그러거든요. 그래서 배심원들이 딜리버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면 배심원이 퇴장을 하고 그 이제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에 대해서 이제 수고를 해서 하는데, 그때 판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배심원한테 beyond reasonable doubt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증거를 보고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면은 무죄를 선고해라, 이렇게 인스트럭션을 줍니다. 네, 바로 그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게 미국 시스템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어떻게 피고인을 위주로 돼 있다고 보셔도 돼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보통 이제 제가 쭉 보니까 거의 95% 이상은 다 그 소위 말하는 플리 바게닝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민사 소송할 때 당사자끼리 이렇게 합의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보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많은 수가 검사랑 플리 바게닝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음주운전을 예를 들겠습니다. 음주운전은 A misdemeanor인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1년까지 이제 소위 말하는 imprisonment, 그러니까 징역을 살 수 있는 그런 범죄예요. 근데 처음에 걸려가지고 형사한 사람 거의 없다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대부분은 검찰 쪽에서 보면은 지금 뉴욕시티 같은 경우는 얼마나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테러 문제도 있고 무슨 또 굉장히 뭐 심각한 경제 사범도 있고 뭐 또 뭐 살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제 음주운전 하면은 이게 뭐 큰 거긴 합니다만은 사실 검찰 그 어떤 케이스 로드에 보면은 크게 좀 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케이스 딴 것도 할 거 많은데 업무가 굉장히 가중합니다. 그래서 그 검사가 그렇게 파퓰하진 않아요. 뭐 특히 뭐 정치적으로 야심이 있다든지 꼭 그게 좋아서 하는 분이 있습니다만은 페이도 되게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뉴욕시티 같은 경우는 너무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음주운전 가지고 재판을 해가지고 1년, 2년 갈 기가 좀 힘들고요. 그 다음에 디펜스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피고인 입장에서 볼 때도 이거를 내가 아주 무죄라고, 그러니까 절대 음주운전 안 했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괜히 재판에서 지게 되면은 그 뉴욕 같은 경우는 mandatory 그 sentencing guideline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지잖아요. 그러면은 플리바긴 할 때보다 훨씬 많은 심한 그 어떤 처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판사가 이게 뭐 이렇게 봐주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정한 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첫 번째 이제 음주운전에 걸렸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내가 조금 먹기는 먹었는데 0.08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이거를 재판까지 해가지고 지게 되면은 뭐 예를 들면 6개월도 징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열심히 싸워가지고 디스미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는 거죠. 그렇지만은 일단은 패소를 하게 되면 징역을 가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스 카운티 가는 게 굉장히 그 음주운전을 가중하게 본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나름 이제 좀 크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그 검찰력을 많이 투자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디펜스 입장에서도 보면 괜히 재판을 했다가 패소를 하게 되면은 자기가 징역을 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첫 번째 이제 체포된 경우에는 거의 불이방해이 됩니다. 거의 100% 불이방해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절도라든지 뭐 음주운전, 사기, 그다음에 뭐 매춘, 뭐 이런 것들은 거의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지는 건데, 이거 첫 번째 걸리면 다 하게 불이방해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A misdemeanor 같은 경우는 어떻게 플리바게닝을 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바이올레이션을 받습니다. 음주운전을 제외하고.
음주운전도 0.08에서 왔다 갔다 조금씩 0.01 정도, 0.09라든지 0.10 미만 같은 경우, 초범 같은 경우는 가끔 바이올레이션을 주는 경우 있습니다만은 거의 뭐 폭행이라든지 뭐 절도라든지 매춘회 이런 경우는 거의 바이올레이션 받아요. 예, 아까 말씀드린 바이올레이션은 범죄가 아니죠. 초범 경우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이런 범죄 저도 뭐 대충 봐주는구나 이렇게 잘못된 인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특히 뉴욕시리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그래서 이제 그 뭐 묵비권을 뭐 끝까지 행사할 그런 이유가 거의 없죠. 네,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경찰서에 갔을 때는 절대 묵비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보통 특히 여자분들이 그런 게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언니하고 싸워가지고 뭐 옆에서 신고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부부 싸움을 했는데 뭐 경찰이 와가지고 남편을 잡아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경찰들이 설설 웃으면서 그냥 얘기를 합니다. 와 이게 자범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범입니다. 그 에이미스 디미너정 때문에 보통 자범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실실 쪼개면서 뭐 이렇게 뭐 웃으면서 뭐 그냥 뭐 이거 맞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이제 그 말려드는 거죠. 그래서 다 진술을 해버려요. 뭐 때리지는 않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재떨이를 가지고 뭐 TV를 깼다든지 뭐 그러면 이제 이게 그게 또 아이가 있고 이러면 이제 그게 인덴시먼 차일드라고 아동 유해죄도 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내가 한 게 너무 분명하다 할지라도 묵비권 행사하는 게 그게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래야지 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 이게 폭이 많습니다. 그게 자백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레이먼을 할 때 이제 소장하고 그다음에 진술서 그다음에 자백한 게 다 와요. 그러면은 그게 있으면은 이거를 이제 자백을 한 거로 해서 이제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걸 굳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이제 강요된 자백이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경찰서 가가지고 물론 뭐 수갑 차고 있는 건 합니다만은 요즘에 누가 뭐 패면서 말이지 풀어라 이런 사람 없잖아요 미국에.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게 이제 절차적으로 강요된 자백으로 이기가 상당히 힘들단 말이죠. 예, 아니면 미란다 원칙을 고지 안 해가지고 하는 게 조금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묵비권을 행사하셔야 됩니다. 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묵비권이다. 네. 네. 그리고 집에 경찰이 찾아왔을 때는 대충 그냥 얘기 들어보고 그냥 훈방할 그런 게 아니다. 절대 체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친구로 보시면 절대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집에 왔을 때는 나 잡으러 왔구나. 네, 그 무조건 그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분명히 뭐 누굴 팼다든지 아니면 절도를 해가지고 내가 잡힐 것 같은데 한 달 돼서 안 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한 달 이후에 와가지고 잡아가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찰이 이제 컨택이 왔다든지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보통 그것 때문에 전화가 많이 오시죠. 뭐 예를 들면 가장 흔한 게 이제 hit and run 케이스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뺑소니 운전이 많아요. 그게 이제 VTL이라는 Vehicle Traffic Law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도로교통법 위반인데 그것이 이제 형사법원에서 판단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게 hit and run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A misdemeanor입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이랑 같은 급이에요. left scene이라고 그러죠. 우리 예, 그 leaving the scene without reporting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리포트를 하지 않고 그래서 그게 구성 요건을 보면은 접촉 사고가 생겼다든지 그런 경우 있으면 반드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슈런스하고 이름하고 이거를 상대방에 줄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leaving the scene without reporting 이게 리포트 안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도로교통법 위반을 하면은 형사적으로 A misdemeanor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굉장히 좀 괘씸죄 비슷하게 해가지고 좋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은 백화점에서 100불짜리 훔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leaving the scene without reporting 이거하고는 똑같은 급이지만은 경찰이 또는 검찰에서 볼 때 이게 너무 특이해 보는 거예요. 예, 일반적으로 뭐 이러면 200불, 300불짜리 그냥 훔치잖아요. 그럼 거의 자동 불이방인합니다. 뉴욕시리는. 그래서 거의 100% 그냥 초범 같은 경우는 바이올레이션 주고요. 아니면 ACD라는 거 줍니다. 6개월 있다가 자기가 특별한 죄를 지지 않으면은 그냥 무혐의 처리되는 거. 근데 같은 급인데 이 뺑소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알아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자기가 술을 먹고 보통 이제 뺑소니가 그냥 술도 안 먹고 했을 경우는 보통 안 도망갑니다. 그 도망가는 건 100% 그냥 술을 먹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옛날에 뭐 술을 먹었는데 요번에 이제 음주운전 잡히면은 드라이브 라이선스가 1년 동안 취소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되게 많습니다. 아니면은
신분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그러면 술을 먹었다든지 이런 분이 대부분이세요. 그러면 이제 그래 해가지고 차를 버리고 갑니다. 이 차를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또 뭐 사고가 나가지고 뭐 이게 뭡니까 뭐 차가 안 움직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놔두고 가는데 아니면 그냥 가지고 가더라도 근데 대부분 다 알죠. 대부분 다 압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하루 이틀 가다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한테 전화 주면 그러면 일단은 경찰이 접촉이 왔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안 왔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굳이 갈 필요는 없다고 얘기는 합니다. 한국 사람들 자수하면 봐준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연락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좀 기다리시다가 뭐 혹시 경찰이 뭐 명함을 주러 왔다든지 본인 집에 없을 때 아니면 뭐 집으로 전화가 왔다든지 왜냐하면 그게 차 같은 경우는 이게 트레일이 많이 남습니다. 뭐 이러면은 비디오 카메라에 잡힐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블랙박스에 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인이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이게 차가 움직이다가 뺑소니 타고 도망가면은 거의 잡힌다 보시면 돼요. 예, 안 잡히겠지 그런 게 없어요. 대부분 잡히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은 컨택이 안 왔다 그러면 굳이 가지 마시라고 얘기는 하고요. 그러면 한 일주일 있다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자기 없을 때 형사가 와가지고 이걸 놔두고 왔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어디 타주라든지 뭐 한국을 혹시 뭐 예를 들면은 가가지고 안 들어올 확률이 있냐. 제가 뭐 그분들한테 도망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럼 그런 분은 거의 없죠. 왜냐면 가족도 있고 뭐 다 삶을 터가 이런 격인데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본인이 혼자 가시든지 아니면 경찰서에 이제 좀 겁나실 경우에 변호사 같이 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은 그 hit and run이라는 그 범죄가 굉장히 괘씸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증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사건이 그냥 허저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뭐 살인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사실 증거 없으면 못 찾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뭐 내일 오든지 모레 오든지 아니면 일주일 있다가 오는 게 그런 시간의 문제지 이분이 늘 숨어 달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냥 가서 자수하라 그러는데 자수하는 의미가 풀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명함을 받았으면은 변호사나 아니면 본인 전화해가지고 언제쯤 가겠다 이 하면은 자기가 그냥 가도 그냥 되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냥 이름 대고 그냥 묵비권 행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 너 이런 적 있냐 그러면은 그냥 묵비권 행사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그냥 더 이상 안 물어봅니다. 그럼 지문 찍고 이제 히트앤런 같은 경우는 이제 법원을 가죠. 그래서 이제 어레인먼트를 하고 그다음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묵비권 중요하다. 네. 그리고 도망갈 수가 없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보석금을 만약에 책정받았을 때 언제까지 내야 되나요? 보석금은 이제 참 그거 좋은 질문인데요. 특히 이제 신분이 없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미성년자 아니면 뭐 좀 나이가 적은 분들은 그래서 일단은 24시간 안에 판사 앞에서 자기가 이제 구속 수사를 받을 건지 아니면 뭐 불구속으로 해서 이제 그 법원 절차를 따를 것을 결정하는데요. 그 어레인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레인먼트 때 이제 보석금이 책정이 안 되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물론 하루를 찼지만은 보석금이 책정 안 되면은 이만한 티켓이 있죠. 그래서 며칠까지 와라. 보통 이제 그런 경우에 보통 한 달 있다가 이제 1차 법정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한국 사람이 많이 지는 범죄고 초범 같은 경우는 거의 보석금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가면은 뭐 보석금 걱정하는데 보통은 책정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전과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예전에 영장이 뜬 경우에 뭐 법원에 가는데 안 가는 경우라든지 뭐 아니면 특별한 경우에 뭐 아예 이게 뭐 외국인으로 왔다든지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 한국을 가야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법원에 안 나올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외에는 보석이 책정 안 돼요. 아니면 아주 중대한 범죄를 졌다든지 뭐 살인이라는 이런 거는 절대 뭐 보석금 많이 책정하죠. 50만 불도 책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책정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가끔 책정되는 게 있어요. 뭐 500불이라도 책정이 되면은 그건 안 되잖아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은 뭐 오늘 뭐 아침 예를 들면은 뭐 새벽 7시에 체포됐어요. 그래서 운 좋게 그날 밤 9시에 이제 그 판사를 보게 됐어요. 굉장히 빨리 된 거죠. 왜냐면 아침에 잡히고 저녁에 했으니까. 자,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천불이 책정이 됐어요. 물론 변호사들은 천불도 하지 말라고 하긴 하지만은 판사가 특별한 경우에는 이 천불은 그냥 인정하겠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보석금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퀸즈 카운티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먼트 코트룸 바로 옆에 따로 이제 보석금을 받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레이먼트를 하는 날 이걸 내면은 바로 그냥 나와요. 그런데 못 내시잖아요. 그럼 라이커스 아일랜드로 가야 됩니다. 그 우리 저기 러가디아 에어포트 옆에 있는 우리 그거는 이제 스테이 프리즌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뉴욕시티에서 범죄가 워낙 많으니까 이분들을 이제 잠깐 이렇게 하는 구치소라 그러나요? 구치소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센터가 한 5가지 센터가 쭉 있죠. 그래서 뭐 미성년자라든지 또는 여자라든지 이런 수감하는 그 질에 따라서 센터를 나누게 돼 있거든요. 그걸 가버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 잔 것도 사실은 굉장한 충격인데 특히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너무 추우니까. 예. 그래서 그런 하루만 자도 이 사람 절대 범죄에 다시 안 질도로 굉장히 이게 아주 안 좋은 경험입니다. 그런데다가 그날 이제 보석금이 책정됐을 경우에 한해서 그날 그걸 하지 않으면은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은 또 보석금을 낼 때까지 못 나오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보석금이 내고 나왔다든지 아니면 보석금 없이 나온 경우는 보통 한 달 있다가 다음 기일이 잡힙니다만은 이제 라이커스 아일랜드로 갈 경우에, 그러니까 보석금이 안 낼 경우에는 보통 뭐 2주 안에도 오는 경우가 있어요. 좀 빨리 잡아줍니다. 왜냐면은 그 이제 구치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왜냐면 계속 있으면은 뭐 밥도 먹여줘야 되고, 또 돈 드니까. 네, 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러니까 좀 빨리 잡아주는데, 특히 이제 그 조금 중한 죄를 졌는데 보석금을 못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신분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뉴욕시리에는 그 시장 행정명령에 가지고 어떤 검찰이라든지 어떤 감옥이라든지 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신분이 없는 거에 대해서 리포트를 하지 않았어요. 예. 뉴욕은 굉장히 이민자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거든요. 물론 나스오라든지 서폭이라든지 업스테이트나 뉴저지 같은 경우는 그 프로그램에 연방에서 돈을 받아서 프로그램에서 보통은 그 이민국에 리포트를 합니다. 그래 왔었는데 지금 한 2, 3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짐을 찍잖아요. 그러면 FBI까지 조회된 그 기록이 가면은 이민국에서 그 조회 기록을 가져와요.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훈방이 된 경우 아니면 보석금이 나온 경우에는 어차피 어디에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주소는 있지만은 이민국이 가서 잡아오진 않죠. 근데 자기 좋게 감옥에 딱 잡아놨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가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형사법에서 이민법 쪽으로 잠깐 이제 넘어가는 그런 경우인데요. 물론 뭐 시민권자고 이렇게 신분 있는 분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어차피 이민국 오지도 않고 어차피 뭐 그날 레이먼트 당일날 보석금을 안 냈다 할지라도 또 내면 되죠. 그래서 만약에 뭐 2주 있다가 뭐 코트 일정이 잡혔는데 안 한 경우에는 이제 그 라이커스 아일랜드 가서 보석금을 내면 그날 나와요. 물론 좀 하루 이틀 자고 하면 또 뭐 굉장히 힘들죠. 그런 거 있습니다만 나옵니다만은 근데 특히 이제 그 추방 사유에 해당되는 범죄를 구속이 됐는데 보석금이 안 하고 라이커스 아일랜드 가 있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문 조회된 그 사실관계를 이민국에서 가져와 가지고 그 뉴욕시티 커렉션 디파트먼트에다가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보석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릴리스가 됐을 경우에 이게 재판을 한다든지 분리방해를 해갖고 뭐 형을 안 살고 나올 경우에는 이 48시간 안에 신병을 인도하라는 그 편지를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내가 뭐 펠로니를 갔는데 나왔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재수없게 뭐 미스티 미는데도 뭐 이민국으로 갔다는 사람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그 48시간 안에 신병을 인도하라는 게 가는 건 아니지만은 아무래도 보석금 없이 나온 사람이나 보석금 책정하고 당일 나온 사람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중한 범죄를 졌는데 신분이 없으신 분들은 반드시 당일날 얼마든지 간에 보석금을 준비해서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민법적인 문제도 좀 그 저촉을 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석금이 그렇게 많이 책정은 안 됩니다. 근데 꼭 500불 책정돼도 그날 안 나오면은 그냥 라이커스에 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날 안 됐다 할지라도 법원에서도 전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센트럴 부킹에서 이제
조금 시간을 보내면서도 변호사라든지 가족들한테 전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경찰에 체포될 경우에도 전화할 수 있어요. 변호사한테도 전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집에도 전화할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라이커스 아일랜드에 갔을 경우에도 물론 기다리고 하는 그런 거 있습니다만은 전화를 받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행정적으로 불편한 건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 있든지 간에 보석금이 책정됐을 경우에는 당일날 아니면은 그 다음 날이라도 친구라든지 가족을 불러서 보석금을 낼 수가 있죠. 물론 그런 분도 없을 경우에는 사실은 뭐 계속 있다가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보석금을 내 가지고 나왔을 경우에는 늦었지만은 보통 이민국과 접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올해 뭐 5일 있다가 이러실 경우에는 뭐 이제 분명히 다 잘 끊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48시간 안에 신병을 인도하는 그 편지를 이제 교도소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릴리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방 재판이 회부되면서 이민법원에다가 보석금을 내고 그 이미그레이션 반드라고 그래요. 그걸 내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신분이 없으신 분들은 주의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민권자고 하신 분들은 뭐 어차피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면 이 신분이 없으신 분들이 과연 그러면 이 경찰 속에 좀 이렇게 인지가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그냥 대부분은 이 도로교통 관련해서 많이 검거가 되시거든요. 폭행.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음주운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크지 않는 범죄를 지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보면 욱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폭행 이런 거로 많이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특히 자기가 신분이 없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뭉쳐가지고 내가 뭐 어리 있다 해가지고 친구 싸우는데 같이 싸운다든지 음주운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그런 게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그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또 이렇게 미국 형사 시스템에 이렇게 소위 저촉되는 게 많은데요. 그게 절도 부분입니다. 아까 음주운전 쪽은 제가 말씀 많이 드렸는데 절도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렸을 때 그냥 수박서리 한다든지 아니면 뭐 상점에서 하나 훔쳐도 그냥 뭡니까 하나 맞고 그냥 부모가 그냥 변상해 주면 끝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유학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관광 비자라든지 무비자로 와가지고 뭐 90일 여행하면서도 많이 걸리시거든요. 그 제가 그 청구상관에 고문 변호사가 있는데 꽤 많이 들어옵니다. 그 대부분 이제 아주 티피컬한 케이스가 이런 거죠. 뭐 20대 여자분인데 뭐 매실을 갔어요. 근데 뭐 비싼 것도 아니에요. 한 뭐 70불짜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립스틱이라는 이런 걸 그냥 이건 뭐죠? 백에다 넣고 그냥 나가다 그냥 그 우리 출입할 때 소리가 나오면 그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걸리는 거예요. 근데 한국 같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 한국에는 그냥 대충 가지고 뭐 혹시 뭐 이런 그런 거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미국은 안 그렇거든요. 혹시 백화점 뒤에 그 시큐리티 안 들어가시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매장 전체에 시큐리티 카메라가 다 장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것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또 이제 이게 모든 이 옷이라든지 이런 데 이게 붙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면서 이제 체크아웃을 안 하고 나가시게 되면 시그널이 들리니까 체포가 되거든요. 그럼 뭐 아무리 말해도 이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와서 잡아가지고 경찰 딱 부릅니다. 그럼 무조건 그냥 가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워낙 많아요. 그 대신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절도 같은 경우는 뭐 처음은 거의 프리바게닝 나와요. 예, 뭐 보석금 책되지도 않고 한두 번 가면 그냥 바이레이션이나 아니면 조건부 무혐의 판결, ACD 다 받기 때문에 그런 게 한데 뭐 20불짜리 가지고 걸린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제가 대학 교수님도 한번 대리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셨는데 또 여자분들은 또 뭐 약간 좀 그 심리적인 그런 것 때문에 뭐 이걸 굳이 훔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날 따라 또 뭐 그래가지고 또 넣는 그런 꽤 많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많아요. 또 제가 대리하신 분은 맨하탄에서 이제 음대 다니신 분인데 이게 건망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 뭐 심지어는 뭐 이게 뭐 리모컨을 뭐 냉장고에 넣어놓고 찾는 뭐 그 정도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훔치려고 한 건 아닌데 넣다 보니까 그냥 그걸 잊어먹은 거죠. 그래서 체크아웃 가니까 그거는 계산 안 하고 잡히는 경우도 꽤 있고요. 그래서
참 이게 문제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한국에서 오실 분들은 특히 이제 이게 미국이 법집행이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강합니다. 그 이유가 많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참 불미스러운 일로 이제 잡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AC라든지 바이올레이션을 받았다 해도 단지 비자를 받을 때 일단 체포가 되면은 이스타라고 해서 오는 비자 웨이브 프로그램이 안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관광 비자를 신청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체포된 기록을 또 제출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자 관련해 가지고 음주운전이 사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이제 왜 그런 제도가 생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뭐 음주운전이 좀 문제가 많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체포만 돼도 비자를 받을 때 반드시 세브란스 병원하고 지정병원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자기가 이 음주에 관해서, 그러니까 알코올에 관해서 중독이 없다는 거를 그 소위 말하는 의사소견서를 반드시 넣어야지만 비자를 이제 심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받는 게 꽤 많은 시간이 걸린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경우에 따라 한 달 정도. 그러니까 다른 경우에 이제 뭐 관광 비자라든지 학생 비자를 이제 신청하려고 하는데 과거에 이제 음주운전에 걸렸는데 다행히 바이올레이션을 받았어요. 그러다 할지라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병원 가서 그걸 가져와야 되는데 뭐 내일 모레 이제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뭐 한 달 걸리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절차가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 미국에 오셔서 음주운전이라든지 절도라든지 이런 거는 한국에서처럼 약간 해이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절대 하지 말도록 네, 그렇게 유념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보석금은 이거 한번 내면 끝이죠. 돌려받거나 이런 금액이 아니죠. 예, 그거는 이제 이제 보석금의 이제 그 어떤 궁극적인 목적은 이분이 보석금을 해놨으니까 이거 보고서라도 법원 기일을 잘 지킬 것이라는 딱 그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끝나게 되면 돌려주죠. 조금 떼고 줬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돌려받는 곳에 이제 뉴욕시리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칙적으로는 이제 이게 끝나게 되면은 그 관리하는 곳에서 편지를 보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보석금 낸 용지 뒷면에 보면 그 이제 전화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212로 시작하는 거기에 반드시 전화를 해가지고 신청을 해야지만 받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보석금을 자기가 신청을 안 하고 친구가 돈이 없으니까 신청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없어진 거예요. 뭐 이러면 딴 데로 갔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근데 보석금 낸 사람만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그 친구 보석금을 이렇게 함부로 내시면 나중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만불을 친구 이름으로 줬어요. 뭐 그러면 그분이 신청 안 하잖아요. 그러면 찾을 방법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결국 다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보석금도 주지만은 체포되는 과정에서 뭐 셀폰이라든지 아니면 뭐 돈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뭐 랩탑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좀 가격이 나가잖아요. 그럼 보통 체포가 되게 되면은 뭐 가족들이 있으면 보통 그거를 이제 주라고 하죠, 경찰들이. 왜냐면 그걸 다 압수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뉴욕시리 프로퍼티 클럭으로 리시트를 줍니다. 그래서 뭐 현금 뭐 500불, 그다음에 뭐 셀폰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이제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증거가 그러니까 그 압수된 물건 중에서 arrest evidence로 이제 분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자기가 어떤 사람이 피고인이 총을 쏘아가 사람을 죽였는데 그럼 그 총이 이제 압수가 됐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arrest evidence라고 하는 게 범죄를 지을 때 쓰여진 물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릴리스를 안 해요. 예, 그래서 근데 그런 게 아닌 경우에는 보통 이제 릴리스를 하는데 그런 arrest evidence로 분류되어 있는 그런 거는 반드시 재판이 끝나고 검찰한테 가서 그 컨센트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consent to release 이렇게 하는데 그 총의를 받아 가지고 프로퍼티 클럭에 가야지만 그걸 줍니다. 그래서 뭐 돈이라든지 이런 거야 뭐 사실은 크지 않으면 그냥 뭐 그럴 수 있는데 뭐 셀폰 같은 경우는 또 안에 뭐가 중요한 게 있을 경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재판이 다 끝난 후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급할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검찰에 연락을 하면은 arrest evidence 분류가 돼도 뭐 특별한 게 아닌 경우에 또 이제 동의를 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이제 보석금뿐만 아니고 자기가 압수된 물건도 다 찾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을 해가지고 제가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 근데 무죄 판결 받았지만 나는 그동안 변호사비 썼고 시간 썼고 이렇게 예, 손해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보상받을 네, 그래서 기준인데? 그런 것들이 사실 상당히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굉장히 법칙행위 강하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알 것 같아요. 미국에 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단일 민족이고 물론 요즘에 이제 다문화 가족들이 많다고 해서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뉴욕만 해도 지금 180인종이 있다고 뭐 그렇게 그런 언어를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나는 뭐 영어를 못해서 뭐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문화 차이가 있다고 해서 또 이게 얘기 듣다 보면은 이게 검사가 기소를 안 할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일괄적으로 법의 잣대를 적용하지 않느냐. 물론 뭐 인종차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법칙 집행이 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의 의무는 무조건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뭐 가가지고 훈방됐다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물론 변호사한테 가가지고 충분히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경찰이 오해를 벗어가지고 그냥 뭐 체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지는 몰라도 뭐 내가 아는 거 아무리 얘기를 안 되는 거죠. 무조건 잡아들이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한두 번 정도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죄가 아닌 경우에는 보통 그냥 디스미스 해줍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 이제 그러면 내가 뉴욕시티 NYPD를 상대로 이제 내가 억울하게 당했으니까 하느냐. 그게 사실은 좀 굉장히 힘들어요. 예,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다른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하는 뭐 거짓말로 신고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 한국말로 무고죄라는 게 있죠. 그것 때문에 또 막 열받아가지고 이 사람을 수사할 수 있냐 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경찰이 아닌 사람도 소위 범법자를 어레스트할 수 있어요. 그건 물론 특별한 경우입니다만 그 citizens arrest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는 신고하고 이 범죄에 대처하는 이런 거를 굉장히 encourage를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옆집이 누가 뭐 순이를 때렸어. 그러면은 뭐 알아서 잘하겠지 해가지고 시시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뭐 큰 사고가 터지는 게 많은데 미국은 학교라든지 아니면 공공장소나 의사 같은 경우도 폭행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법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숨기면 안 되는 그런 거죠. 숨기면 더 커진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가치 판단인데 반드시 신고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장려하는 그런 제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저 사람이 확실하게 범죄를 짓는 건 아니지만 내가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억울하게 체포돼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무죄 판결 받은 사람이 신고한 사람을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무고죄로 할 수 있는 것이냐,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팔자냐, 뭐 재수가 없다, 이렇게 천덕두리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저 겁먹자는 흙이라고, 이 새카만, 자꾸 목을 우리가 하면은 손이 검어지듯이, 뭐 친구들 좀 이게 문제 있는 애하고는 좀 안 섞인다든지, 아니면 뭐, 같이 싸우더라도, 머리 있다고 해가지고 같이 싸우지 마시고, 좀 비겁하더라도 좀 빠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좀 재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술 먹는데, 너는 쫌생이처럼 뭐 술도 안 먹고 빼느냐. 나는 안 먹고 차 타고 갈 거야. 그러면 너도 해. 그렇다고, 어리도 아니고 이거 하지만 술 먹고도 가다가 음주운전 잡히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리는 어리지만은 오히려 내가 잡히면은 그 친구한테 오히려 더 방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같이 술 먹으니까 친구가 잡혀갔어. 그럼 자기가 굉장히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버스급이어서 또 친구가 또 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이제 차도 가끔 이렇게 뺏기는 경우 많습니다. 그걸 civil forfeiture 해가지고 이제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이 차가 범죄에 쓰인 도구이기 때문에 그 NYPD에서 이거를 이제 압류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압류 당한 상태에서 또 친구 차를 얻어 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궁극적으로는 친구를 잘 해준다는 게 아니고 그 친구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의리라든 이런 것도 좋지만은 조금이라도 이렇게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좀 이렇게 안 나간다든지 아니면 그 자리를 뜬다든지 그다음에 그런 자리 피하는 게 좋죠. 그래서 욱하는 심정으로 그냥 갈 때까지 가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평소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겠고 또 이제 혹시라도 경찰이 체포를 하러 오면은
그냥 봐주는 경우는 없으니까 네, 그게 체포하는데 체포하러 온다 이렇게 보시면 절대 묵비권을 경찰서에서는 네. 행사하고 또 혹시 보석금이 책정되면 빨리 당일 날 것이 낫다. 하셔야 되고.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아셔도 네. 오늘 뭐 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미국 생활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정보 같습니다. 예, 혹시나 여러분들이 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은 사람 일은 알 수 없는 일이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더라도 또 항상 경찰서에는 갈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꼭 명심하셨다가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